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기 교수입니다. 2024년도 7월 13일 날 군무원이죠. 구급 통신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자공학 파트는 난이도가 비교적 평이했어요. 그래서 고득점이 나올 것 같고요. 통신공학은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보셨지만 저는 1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동안 휴가를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서너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다 배웠던 내용이고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르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배웠더라도 응용을 잘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출제 경향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본 과정부터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85점 이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 같고요. 그리고 조금 실수를 하신 분들은 70점에서 75점 사이의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난이도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부터 핵심 과정, 실전 과정 할 거 없이 우리는 통신공학 파트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통신공학 1파트가 있었고 2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파트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2파트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파트 쪽에서 출제량이 좀 많죠. 그 다음에 1파트에는 일장이 전체 개요죠.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도 상당히 일장이 좀 길었었죠. 그래서 일장에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전체적인 통신 개요가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PCM이 항상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표본화 주파수 주기 구하는 거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QPSK, 디지털 변조 중에서 우리가 진폭과 위상 변화를 동시에 일으키는 QPSK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한 문제는 성상도를 주고 어떤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한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수식으로 이게 이제 무슨 변조냐 찾는 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 변조와 진폭 변조가 일어나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수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못 보던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난이도가 높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K 위상차 구하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채널의 용량 간단하죠. 여러분들 채널의 용량은 많이들 구해 보셨잖아요. 쉽게 맞히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과 FM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제가 기초 이론할 때부터 항상 두 방식은 비교해서 특징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공부했던 건데 쉽게 맞췄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왔냐면 8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일장에 집중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싱글 사이드 밴드가 시스템에서 하나 나왔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보통 싱글 사이드 밴드는 평행 변조기를 거치게 되면 반성포가 제거되죠. 그래서 측파대를 분리해서 한쪽 측파대만 잘라내기 위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서 전송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필터법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위상천이 방식이 나와버렸어요. 힐버트 변환 방식을 이용하는 위상천이 방식이 시스템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변조 그림이냐 이게 시험에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을 못해서 이거는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서 낸 바람에 이거는 좀 일반적인 방식을 내지 않고 좀 구석에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못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죄송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버트 변환 방식을 이용한 위상천이 방식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FM 송신기와 수신기 파트에서 특징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FM 송신기 파트에 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FM 송신기와 수신기 파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이제 통신공학 1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통신공학 2편으로 가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개요가 들어있는 1장에서 무려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채널 코딩과 소스 코딩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우리가 이제 소스 코딩은 압축이라겠죠. 채널 코딩은 제어 정보를 덧붙여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것을 우리가 채널 코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송신단에서는 소스 코딩을 먼저 하고 채널 코딩을 나중에 한다겠죠. 수신단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코딩의 반대가 디코딩 아니겠습니까? 채널 디코딩을 먼저 해요. 그리고 소스 디코딩을 나중에 하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다 맞췄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코드와 비블록 코드를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블록 코드와 비블록 코드를 구분하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역 확산 통신 방식에서는 이제 특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특징이었죠. 대역 확산 통신에서 다이렉트 시퀀스와 이제 주파수 호핑 이런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주파수 호핑 특징이 잘못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중화와 다중 접속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다중화 파트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왔고요. 다중 접속에서는 이론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해서 총 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OFDM, 4세대 이동통신 해킹 기술 OFDM은 항상 시험에 나온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쉽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버리면 보지 못한, 평상시에 보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트의 이 문제가 또 난이도가 높았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OSI 7계층의 특징이 나왔죠. 뭐 이런 것은 가볍게 맞히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OSI 7계층의 특징은 강조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맞히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파트에서 도플러 효과, 도플러 확산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걸 골라라.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이론 쪽에서 퓨리의 변환과 퓨리의 급수. 제가 이제 퓨리의 급수는 구체적으로 수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 시험에는 시험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에는 퓨리의 급수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 퓨리의 급수는 뭐만? 정의만 하시라겠죠. 퓨리의 급수는 주기적인 함수를 해석할 때는 퓨리의 급수를 이용하고 비주기적인 함수를 해석할 때는 퓨리의 변환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필요 변환만 제가 강조해서 변환 공식부터 특징까지 여러 가지 컨볼루션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퓨리의 급수가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뭐만 나왔어요? 주기 함수냐 비주기 함수냐만 구분하면 구할 수 있는 문제에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신 분들,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골랐을 거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뭔 문제야? 이렇게 했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저 먹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퓨리 변환 쪽에 응용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와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퓨리의 급수가 이제 한번 던져졌으니까 이제 퓨리의 급수도 구체적인 이제 수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향후 내년 준비에는 퓨리의 급수도 제가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이론을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출제 경영에서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비슷하게 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안테나 길이 구하는 거. 약간의 응용이 했지만 어차피 안테나 길이 구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안테나 길이 구하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주기함수를 그려놓고 주기를 구해라. 그 다음에 DC 값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게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성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망형이 나왔어요. 다행히 제 교재에는 이제 토폴로지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만 그동안 해왔는데 어떤 수험생분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우리 교재에 토폴로지가 없습니다. 썸머리 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카페에다가 각종 5가지 토폴로지가 있잖아요. 특징들, 장단점들을 그림과 함께 썸머리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신 분들은 뭐 쉽게 맞췄을 거고 그걸 굳이 안 보셔도 쉬운 문제예요. 특징을 금방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타 문제로 3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총 15문제가 통신공학 2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계획을 살펴봤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한 서너 문제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부터 적중 과정까지 쭉 빠짐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오신 분들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난이도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약간의 이제 실수를 하셨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70점 정도 맞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